전염 반반한 거 보니 술 시중으로 쓰면 딱 좋겠네. 하하. 걸쭉하고 탁한 웃음소리가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의 살을 내는 겨울 바람조차 뚫고 행정반 밖으로 스며나왔다. 제5보병사단 예하 독수리 연대, 그 중에서도 가장 시설이 낙후된 3대대 본부 중대 행정반이었다. 시계 바늘은 이미 일과 시간이 한참 지난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행정반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그 웃음의 주인공은 3대대 본부 중대의 실세이자 병사들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더 끔찍한 존재로 불리는 행정보급관 박상철 상사였다. 좋기 10년은 입었을 듯한 낡고 기름진 카키색 점퍼를 걸친 그는 책상 위에 두 다리를 꼬고 앉아 믹스커피를 후루룩 들이켰다. 그의 앞에는 갓 전입 온 신임 소위 이준호 소대장이 쩔쩔매며 서 있었다. 박상철은 이 소위가 건넨 인사명령서를 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인사명령서에는 새로 부임할 사단장에 대한 신상 명세가 적혀 있었다. 장서연, 707특 임대 출신, 육군 최연소 여자 소장. 다 웃기는 소리야. 여자가 별을 달아봤자지. 어차피 위에서 구색 맞추기로 꽂아 넣은 얼굴마담이겠어. 이 소위, 내 생각은 어때? 아, 예. 행보관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현장 경험도 없는 여자가 뭘 알겠습니까? 이준호 소위는 박상사의 비위를 맞추느라 식은땀을 흘렸다. 사관학교를 갓 졸업하고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에게 이 부대의 터주대감인 박상사는 중대장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박상사는 혀를 차며 인사명령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어이, 최병장. 너 거기서 뭐 하냐? 눈알 안 굴려? 커피 물 안 끓여? 구석에서 행정 업무를 보던 최민우 병장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듯 피곤했고 군복 소매 끝은 달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바로 타오겠습니다. 동작 봐라. 저녁 날짜 받아놨다고 아주 빠져가지고. 얘야, 너 이번에 적금 만기라며? 500만 원 정도 되나? 박상철의 눈이 탐욕스럽게 반들거렸다. 최 병장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다. 그게 어머니 수술비로 보태야 해서. 아이고, 효자시네. 얘야, 내가 너 휴가증 챙겨준 게 몇 개냐? 사회 나가면 다 빚진다야. 사람이 은혜를 알면 좀 성의를 보여야지. 수술비는 수술비고 내 수고비는 따로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너 말년 휴가 나가고 싶으면 눈치껏 해라. 알았어. 협박이었다. 명백한 갈취였고 권력 남용이었다. 하지만 폐쇄적인 최전방 부대에서 박상철의 말은 곧 법이었다. 역대 중대장들은 박상철이 부대의 안살림을 꽉 쥐고 있다는 핑계로 그의 비리를 묵인해왔고 심지어 대대장조차 골치 아픈 일을 만들기 싫어 그를 방치했다. 덕분에 박상철은 병사들의 월급을 제 주머니 돈처럼 여기며 보급품을 빼돌려 인근 고물상에 팔아먹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최 병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말년 병장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당장 내일 모레가 휴가 출발이었다. 만약 박상사가 꼬투리를 잡아 휴가를 자르기라도 한다면 편찮으신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된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진짜 그럴 것이지. 역시 최 병장이 사회생활을 할 줄 안다니까? 나가서 커피나 타와, 달달하게. 박상철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서랍에서 장부를 꺼냈다. 그 장부에는 병사들에게서 뜯어낸 돈과 횡령한 보급품 내역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그는 이 장부 하나로 연천군 시내의 상가 건물을 하나 올릴 꿈에 부풀어 있었다. 정년 퇴직까지 앞으로 3년. 그때까지만 버티면 두둑한 연금과 함께 건물주로서의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었다. 누가 와도 내 왕국은 못 건드려. 별이 아니라 별 할아버지가 와도 여기는 내 구역이야. 그 시각 부대 정문 위병소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눈발이 흩날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위병조장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갔다. 정지.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운전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운전병은 보이지 않았고 운전석에는 군복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매로 위병조장을 응시했다. 어두운 조명 아래였지만 그녀의 어깨 위에 달린 계급장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 개의 별, 소장이었다. 위병조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단장이 직접 운전해서 그것도 예고도 없이 이 야심한 시각에 예하 대대를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단장님. 반갑습니다. 문 열어. 방열하겠습니다. 위병조장이 허둥지둥 바리케이드 버튼을 눌렀다. 굉음과 함께 철문이 열리자 세단은 거침없이 부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장서연 소장은 핸들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707특임대 시절 그녀는 수많은 테러범을 상대했고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병사들의 등골을 빼먹고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내부의 기생충들. 그녀가 오사단장으로 부임하기 전 익명의 투서가 국방부 감찰실로 날아들었다. 하지만 윗선에서는 쉬쉬하며 덮으려 했다. 군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핑계였다. 장서연은 그 썩어빠진 관행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취임식도 하기 전에 그녀는 직접 핸들을 잡고 이곳 연천으로 달려온 것이다. 차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3대대 본부 중대 건물 앞에 멈췄다. 건물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장서연은 차문을 열고 내렸다. 차가운 연천의 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군복 상의를 매무새 있게 고쳐 입었다.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다. 장서연은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당직 사관이 졸고 있던 상황실을 지나 웃음소리가 스며나오는 행정반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여전히 박상철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이 소희.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사단장하고도 형 동생 하던 사이야. 이번에 오는 장서연인가 뭔가 하는 여자도 내 손바닥 아니라니까. 오자마자 회식 한 번 거하게 쏘고 봉투 좀 찔러주면 알아서 기게 돼 있어? 계집애들 원래 돈이랑 명품에 약하잖아. 장서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문고리를 잡지 않고 군화발로 문을 그대로 걷어찼다. 쾅. 육중한 철문이 비명과 함께 벽에 처박혔다. 행정반 안에 정적이 순식간에 깨졌다. 커피를 마시던 박상철은 뜨거운 커피를 바지에 쏟으며 벌떡 일어났고 최병장은 놀라서 쟁반을 떨어뜨렸다. 이소희는 얼어붙은 채 입만 벌리고 있었다. 뭐야? 어떤 놈이야? 감히 행보관 있는 곳에 난입을. 박상철이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바지에 묻은 커피 얼룩을 털어내며 고개를 든 순간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 앞에는 냉기보다 더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밖의 어둠보다 더 짙고 무거운 권위가 내려앉아 있었다. 장서연은 아주 천천히 박상철에게 다가갔다. 똑똑 오 군화 소리가 행정반 바닥을 울릴 때마다 박상철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그녀는 박상철의 코앞까지 다가가서야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박상철이 입고 있는 꼬질꼬질한 점퍼와 책상 위에 널브러진 장부, 그리고 공포에 질린 최병장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박상철은 본능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올렸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오사단 행보관 상사 박상철입니다. 장서연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쓰레기통에 구겨져 있던 자신의 인사명령서를 주워 올렸다. 그녀는 구겨진 종이를 박상철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자네, 아까 뭐라고 했나? 술 시중드는요. 얼굴 마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행정반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위압적이었다. 박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퍼렇게 되었다. 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본인이 장서연 소장이다. 내 귀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자네는 방금 상관 모독의 뇌물공여 계획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떠들더군. 장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박상철의 명찰을 톡톡 건드렸다. 박상철 상사, 자네의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시간부터 3대대 행정반은 사단직할 감찰팀이 접수한다. 자네가 병사들에게서 뜯어낸 돈, 빼돌린 보급품, 그리고 방금 내뱉은 그 역겨운 망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토해내게 만들어주지. 그때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대대 당직 사령이 행정반으로 뛰어들어왔다. 반갑습니다. 사단장님. 3대대 당직 사령 대위 임현수입니다. 방문 연락을 받지 못해 영접이 늦었습니다. 장서연은 당직 사령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여전히 박상철을 노려보며 명령했다. 당직 사령. 지금 즉시 헌병대 호출해 이자를 긴급 체포한다. 박상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평생을 이 부대에서 왕처럼 굴러온 그였다. 겨우 여자 사단장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이 여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무고한 부사관을 핍박한다고 소문내야 한다. 군대는 좁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부사관단의 단결력을 보여주면 아무리 사단장이라도 함부로 못할 것이다. 박상철은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사단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저는 20년을 넘게 이 부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농담 삼아 한 말을 가지고 긴급 체포라니요. 이건 명백한 가혹 행위입니다. 부사관단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최 병장은 숨을 죽였다. 박상철은 위기 때마다 저런 식으로 우리 간부 단결력을 강조하며 빠져나갔었다. 하지만 장서연은 비릿하게 웃었다. 헌신. 자네가 헌신한 건 자네의 통장. 잔고뿐이겠지? 20년 짬밥으로 나를 가르치려 드나? 착각하지 마라. 장서연이 허리를 숙여 박상철의 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나는 707에서 테러범들 머리통을 날려버릴 때 협상 따위는 하지 않았다. 너 같은 내부의 적에게는 더더욱 자비가 없지? 기대해라. 내가 믿던 그 연금, 구경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그녀가 허리를 펴고 당직 사령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 그 순간 박상철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순순히 당할 수는 없었다. 그는 책상 아래 숨겨둔 비상용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몰래 문자를 보내려 손을 꼼지락거렸다. 수신이는 연대 주임원사였다. 부사관들의 대부이자 박상철과 호형호재하는 사이, 그러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장서연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순식간에 그녀의 손이 뻗어나갔고 박상철의 손목을 낚아챘다. 아!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장서연은 군화발로 휴대폰을 짓이겨 박살냈다. 와지끈 소리와 함께 액정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잔머리 굴리지 마라. 내 눈은 CCTV보다 정확하니까. 장서연은 벌벌 떨고 있는 최 병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차가웠던 그녀의 눈빛이 순간 부드럽게 풀렸다. 병장, 이름이 뭔가? 최민우 병장입니다. 많이 힘들었겠군. 자네가 뺏긴 돈, 그리고 자네 어머니 수술비 걱정은 하지 마라.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지
상관의 지갑을 채워주는 노예가 아니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그 한마디에 최 병장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옥 같던 군생활.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하늘 같은 사단장이. 박상철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다. 이건 월권이야. 사단장이면 다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두고 보자, 장서연.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장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박상철 하나를 잡아넣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이 부대 곳곳에는 박상철과 얽혀있는 썩은 뿌리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반격해 올 것이다. 장서연은 깨진 휴대폰 조각을 바라보며 조용히 뇌까렸다. 덤벼라. 쓸어버려 줄 테니. 열세 부대의 썩은 문을 열어젖힐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조직적인 범죄야. 새벽 2시 제5보병사단 사단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장서연 소장은 박상철 상사의 책상에서 압수한 낡은 장부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장부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빼곡했다. 고철 판매 대금, 유류 횡령 내역, 심지어 병사들의 특식으로 나와야 할 삼겹살을 외부 식당으로 빼돌린 정황까지. 하지만 장서연의 눈매를 날카롭게 만든 건 그 아래 적힌 상납이라는 두 글자였다. 그녀의 앞에는 707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직속 부관 이지현 대위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 대위. 장부에 적힌 금액, 박상철 혼자 먹었다고 보기엔 액수가 너무 큰 놈의 월급 통장 내역은? 이 사단장님. 박상철 상사의 참 계좌로 의심되는 통장을 추적 중입니다만 매달 말일마다 정체불명의 계좌로 현금이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수취인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수취인 확인 따위 필요 없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썩은 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지. 3대 대장 마덕수 중령, 그리고 연대 주임원사 최영달. 이 둘의 행적을 조사해. 장서연은 직감했다. 박상철은 행동대장에 불과했다. 그가 20년 동안이나 부대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건 그 뒤를 봐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단장님. 하지만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덕수 중령은 육사 출신의 군단 인사처장과 동기입니다. 최영달 원사는 이 사단에서만 30년을 근무한 토박이입니다. 부사관들의 인심을 꽉 잡고 있어서 자칫하면 사단장님이 부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겉돌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지현 대위의 우려 섞인 조언에도 장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역풍. 바람이 불면 더 좋지. 그 바람에 썩은 가지들이 다 부러져 나갈 테니까. 내일 아침 전모 소집회. 3대대 특별 감찰을 시작한다. 같은 시각 대대장실. 아니, 이게 무슨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야? 박상철이 멍청한 새끼가 사단장한테 딱 걸려? 마덕수 중령은 반쯤 비워진 양주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앞에는 독수리 연대주임원사 최영달이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최 원사의 표정은 마중령과 달리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대장님, 진정하십시오. 흥분해봤자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그 장부. 박상철이가 꼼꼼하게 적어놓는다고 쓴 그 장부. 그거 사단장 손에 들어갔으면 나도 끝이야. 너도 무사하지 못한다고. 마중령이 사돼지를 해대자 최 원사가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비릿하게 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박상철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장부 속 숫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박상철이 입이 무거운 놈은 아니지만 자기 살 길은 챙길 줄 아는 놈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박상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야죠. 꼬리 자르기 말입니다. 대대장님과 저는 박상사의 비리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오히려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단장님께 머리를 숙이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마중령은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했다. 그 장서연이라는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707에서 사람 죽이는 훈련만 하던 여자가 감찰은 꼼꼼하게 하겠어. 오히려 그게 약점입니다. 현장만 알지 행정은 모릅니다. 서류 몇 장 조작하고 병사들 입 다물게 하면 헛발질만 하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최원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마중령 쪽으로 몸을 숙였다. 여차하면 역공을 가할 카드도 준비해뒀습니다. 카드. 사단장이 밤늦게 술 취한 행보관을 찾아와 폭행하고 위력을 행사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박상철이가 강압수사를 당했다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이라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론은 약자 편입니다. 별 2개가 힘없는 부사관을 짓밟았다는 프레임. 요즘 언론이 아주 좋아하는 먹잇감 아닙니까? 마중령의 얼굴에 그제야 화색이 돌았다. 역시 최원사야.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린 그저 묵묵히 부대를 지키는 참군인 코스프레를 하고 뒤에서는 사단장을 독재자로 몰아가면 되는 거지. 두 사람의 검은 미움이 오가는 사이. 창밖에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5보병사단 3대대 연병장.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속에서 전 병력이 도열해 있었다. 분위기는 살벌했다. 어젯밤 박상철 행보관이 헌병대에 끌려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병사들은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을 예감하며 잔뜩 긴장해 있었다. 검은색 지휘 차량 행렬이 연병장으로 들어섰다. 장서연 소장이 차에서 내리자 마덕수 중령이 과장된 동작으로 달려가 거수 경례를 붙였다. 반갑습니다. 3대 대장 중령 마덕수입니다. 사단장님의 부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장서연은 마중령의 경례를 힐끔 쳐다보고는 대충 받아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중령의 번들거리는 이마와 그 뒤에 서 있는 능구렁이 같은 인상의 최원사에게 머물렀다. 환영은 필요 없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현장 점검 들어간다. 행정반, 보급창고, 식당 안내해. 장서연의 말투에는 사담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마중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사단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대대장실에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시고. 마중령. 자네는 부하가 횡령 혐의로 체포됐는데 차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보지. 장서연의 일침에 마중령의 얼굴이 벌개졌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이 숨을 죽였다. 보급 창고부터 간다. 장서연은 앞장서서 걸어갔다. 마중령과 최원사가 황급히 뒤를 따랐다. 3대대 보급 창고 앞 창고병이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안에는 각종 군장품과 피복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듯 했다. 장서연은 입구에 서서 창고 안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무심하게 쌓여있는 전투화 박스 하나를 가리켰다. 저거 열어봐. 최원사가 나섰다. 사단장님, 저건 폐기 예정인 불용품들입니다. 먼지만 날릴 텐데 굳이 확인하실 필요가. 여러 소리 짧고 굵은 명령. 최원사는 입맛을 다시며 창고병에게 눈짓을 했다. 창고병이 박스를 뜯었다. 안에는 낡은 전투화들이 들어있었다. 마중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였다.
장서연이 직접 다가가 박스 안쪽 깊숙한 곳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낡은 전투화들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새 전투화 박스들이 드러났다. 폐기용 박스에 신형 전투화가 들어있네. 이것도 마술인가? 장서연이 박스를 바닥에 엎었다. 와르르 쏟아지는 최신형 기능성 전투화들. 시장에 내다 팔면 켤레당 10만 원은 좋게 받을 물건들이었다. 창고병. 이거 누가 시켰어? 창고병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였다. 최원사가 헛기침하며 끼어들었다. 아, 그게 아마 행정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박상철 상사가 워낙 일처리를 엉망으로 해서. 최원사, 자네한테 안 물었어. 장서연이 최원사를 노려보았다. 그 서늘한 기운에 산전수전 다 겪은 최원사조차 등골이 오싹해졌다. 장서연은 다시 창고병에게 시선을 돌렸다. 병사, 사실대로 말하면 너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침묵하면 너도 공범으로 간주해서 군사재판에 넘길 거야. 선택해. 창고병은 울먹이며 마중령과 최원사의 눈치를 살폈다. 마중령이 눈을 부라리며 무언의 압박을 보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별의 위험이 더 컸다. 행보관님이, 박상철 상사님이 시키셨습니다. 폐기로 처리해서 반출하라고. 오늘 오후에 고물상 트럭이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였다. 이 대위. 증거 사진. 찍고 물품 전량 압수해. 그리고 마중령. 이 사단장님. 자네 부대 보급품 관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대장은 뭘 했나? 박상철이 혼자서 이 많은 걸 빼돌릴 동안 정말 몰랐나? 면목 없습니다.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박상철 그놈이 이렇게까지 썩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하겠습니다. 마중령은 꼬리를 바짝 내리고 모든 죄를 박상철에게 돌렸다. 장서연은 그 뻔뻔한 연기가 역겨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결정적인 스모킹건, 즉 마중령과 최원사가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오늘부로 3대대 전면 감찰 기간에 들어간다. 모든 서류, 모든 창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뒤질 거야. 협조 안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하겠어. 장서연이 뒤돌아 나가려던 찰나. 식당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익숙한 목소리였다. 어제 잡혀갔던 박상철의 처, 즉 군인 아파트 부녀 회장이 부대 안으로 난입한 것이었다. 그녀는 위병소 근무자들을 밀치고 막무가내로 달려왔다. 우리 남편 내놔. 억울해서 못 살아. 너희들이 뭔데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 부녀 회장은 장서연을 보자마자 사돈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사단장이야? 여자가 별 달았으면 곱게 앉아있지? 왜 남의 가정 파탄을 내? 우리 남편이 이 부대에서 청춘을 바쳤는데 퇴직 앞둔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 마중령과 최원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부녀 회장의 난동은 그들이 바라던 그림이었다. 장서연은 달려드는 부녀 회장을 피하지 않고 꿋이 섰다. 이지현 대위가 막아서려 했지만 장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주머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행패입니까? 행패. 이게 행패로 보여? 내 남편이 횡령을 했다고? 증거 있어? 다 모함이야. 당신이 오자마자 군기 잡으려고 희생양 삼은 거잖아. 증거 차고 넘치지. 당신 남편이 병사들 호주머니에서 당신 명품 가방 사주고 아들 유학비 댄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장서연의 말에 부녀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사 결과 당신의 통장으로도 군납업체에서 들어온 리베이트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어. 지금 여기서 더 떠들면
당신도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범으로 경찰에 넘길 수 있어. 조용히 돌아가서 조사나 기다려. 장서연의 기세에 눌린 부녀 회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벌벌거렸다.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이 수근거렸다. 와, 사단장님 카리스마 대박이다. 속이 다 시원하네. 마중령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초조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의 목까지 조여올 게 분명했다. 그는 최원사에게 은밀하게 눈짓을 보냈다. 플랜 B를 가동해. 최원사는 슬그머니 대열 뒤로 빠져나갔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비해라. 오늘 저녁이다. tak이 든 사단장. 그래, 확실하게 보내버려야지. 관심 병사 하나 섭외해 놨지? 좋아. 대본대로만 하면 돼. 통화를 마친 최원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감찰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장서연의 감찰팀은 3대대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듯 샅샅이 뒤졌다. 점심시간,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판을 비운. 장서연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대대장실이 아닌 비어있는 중대장실로 들어갔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똑똑, 사단장님, 상담을 좀 하고 싶은 병사가 있습니다. 이지현 대위의 목소리였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쭈뼛거리는 이등병 하나가 들어왔다. 체구가 왜소하고 눈빛이 불안한 병사였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장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병사에게 다가갔다. 일어나. 군인이 무릎은 함부로 꿇는 게 아니야. 무슨 일이지? 누가 괴롭히나? 그게 사실은 병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장서연이 그를 달래려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병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날아가 넘어졌다. 으악. 살려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뭐. 장서연이 영문을 몰라 멈칫한 사이 문이 벌컥 열리며 마중령과 최원사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 중인 정훈 장교가 들이닥쳤다. 사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마중령이 소리쳤다. 바닥에 쓰러진 이등병은 옷을 찢으며 발작하듯 소리쳤다. 사단장님이 제 상담을 해주신다면서 갑자기 욕을 하고 발로 찼습니다. 707 출신은 다 이렇게 합니까? 으허. 완벽한 함정이었다. 마중령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큰 일이군요. 마음의 편지를 써올린 관심 병사를 사단장님이 폭행하시다니. 이거 영상 다 찍혔습니다. 헌병대 조사가 불가피하겠군요. 장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서 연기하는 이등병과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마덕수, 최영달을 번갈아 보았다. 재밌네. 아주 삼류막장 드라마를 찍는군. 장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싸늘한 비웃음이 걸렸다. 너희들 상대를 잘못 골랐어. 내가 707에서 뭘 배웠는지 알아? 저기 파놓은 함정은 밟아주는 척하면서 그 함정 안에 수류탄을 까 넣는 거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녹음 중인 화면이 켜져 있었다. 방금 이 방에 들어올 때부터 녹음 중이었다. 이 병사가 혼자 쇼를 하고 너희들이 타이밍 맞춰 들어오는 소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담겼겠군. 무고죄, 상관모독, 증거 조작까지. 이제 별 하나씩 더 달아줄 죄목이 늘었네. 마중령과 최원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들은 장서연이 이렇게까지 치밀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최원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녹음 파일 하나로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까? 병사의 눈물은 핵폭탄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언론에 제보할 겁니다. 진실 공방으로 가면 누가 손해일까요? 소장님, 진급 욕심 없으십니까?
최 원사가 본색을 드러냈다. 협박이었다. 장서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 걸음 다가갔다. 지금 내가 그 땅값에 목매는 사람처럼 보이나? 나는 내 부하들이 부끄럽지 않은 군대를 만들고 싶을 뿐이야. 언론에 제보해. 나도 다 까발려줄 테니까. 대신 감당할 수 있겠어? 너희들이 저지른 짓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 창밖으로 UH-60 헬기 한 대가 연병장에 착륙하고 있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군단 헌병대장과 수사관들이었다. 장서연이 말했다. 내가 불렀어. 사단 헌병대는 너희랑 한패일까 봐 군단에 직접 요청했지? 이제 진짜 조사가 시작될 거야. 준비 운동은 끝났어. 마덕수 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다. 최 원사의 눈동자도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건드린 건 단순한 여군 장교가 아니라 사냥감을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맹수라는 것을. 장서연은 굳어있는 그들을 지나쳐 문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겨울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지만 그녀의 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이대위. 군단 수사팀 인계. 싹 다 잡아넣어. 제2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장서연의 압승으로 끝날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군단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연병장을 울렸지만 마덕수 중령과 최영달 원사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아니, 오히려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이미 더 큰 판을 짜두고 있었다.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현장을 통제하는 사이 정훈 장교가 슬금슬금 뒤로 빠져 휴대폰 전송 버튼을 눌렀다. 전송 완료. 수신이는 이슈 사냥꾼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군 관련 폭로 전문 유튜버였다. 사단장님. 군단 헌병대 수사과장입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바닥에 누워 뒹구는 관심병사와 장서연 소장을 번갈아 보았다.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병사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사단장님은 자작극이라고 하십니다. 일단 두 분 다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절차대로 해. 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하지. 장서연은 당당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군대의 폐쇄성과 외부 여론의 속도 차이였다. 그날 저녁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속보, 육군 최연소 여자 소장, 상담하러 온 관심 병사에게 폭언 폭행 의혹. 충격 영상 공개. 자극적인 썸네일과 함께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 퍼져나갔다. 영상 속에서는 장서연이 병사에게 다가가는 장면과 병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장면만 악의적으로 이어붙여져 있었다. 장서연이 일어나라고 말하는 장면은 마치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고 병사의 눈물은 너무나도 애처롭게 연출되었다. 댓글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여자라고 진급시켜줬더니 병사를 패? 707 출신이라더니 사람 잡네. 저런 사람이 장군이라니 나라 잘 돌아간다. 여론은 순식간에 장서연을 괴물로 만들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은 눈앞의 자극적인 영상에 열광했고 마녀 사냥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사단장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국방부, 육군본부, 언론사. 장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천의 겨울산은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똑똑 미지현 대위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사단장님,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사에서 대기하라는 지시입니다. 장서연은 예상했다는 듯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빠르군. 놈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지현 대위가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장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공개해봤자 조작된 녹음이라고 물타기 할 게 뻔해. 영상이 가진 시각적 충격이 너무 커서 내 목소리는 묻힐 거다. 놈들은 그걸 노린 거고. 그때 마덕수 중령이 사단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노크도 없었다. 직무 정지된 사단장은 더 이상 자신의 상관이 아니라는 듯 거만한 태도였다. 단결, 전하러 왔습니다. 후임 사단장 대리 오실 때까지 관사에서 얌전히 계시죠. 마 중령의 뒤로 최영달 원사가 징그러운 웃음을 흘리며 따라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소장님. 707 전설이라더니 유튜버 한 방에 가시네요.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칼보다 스마트폰이 더 무서운 세상이니까요. 최 원사는 책상 위에 놓인 장서연의 지휘봉을 건방지게 만지작거렸다. 저희가 횡령 좀 했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생계형 범죄 아닙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걸 그렇게 매정하게 파헤치시더니 인과응보입니다. 장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보았다.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그녀가 평생 쌓아온 기백마저 정지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이 형하게 빛나자 마 중령과 최 원사는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인과응보. 그래, 그 말이 딱 맞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군복을 벗기려면 내 목을 쳐야 할 거야. 근데 명심해라. 내 목은 꽤 단단해서 치려던 놈들 손목이 먼저 나갈 테니까. 참.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도끼가 나오나? 가시죠. 더 볼 일 없습니다. 마 중령과 최 원사는 콧방귀를 끼며 나갔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장서연이 관사에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출 계획이었다. 그날 밤 3대대 보급 창고 뒤편 소각장. 맹렬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최영달 원사는 박스에 담긴 서류들을 불길 속에 던져 넣고 있었다. 이중 장부, 납품 비리 계약서, 참고 계좌가 적힌 수첩들. 그가 20년 동안 쌓아온 비리의 흔적들이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태워. 종이 조각 하나라도 남기면 죽는다. 최 원사가 병사들을 독촉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중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다 끝났어. 장서연이는 불명예 제대할 거고 우리는 징계 좀 먹고 다른 부대로 전출. 그만이야. 벌어둔 돈으로 편하게 살자고. 그럼요. 이 바닥이 원래 그렇습니다. 꼬리는 잘라도 몸통은 사는 법이죠. 둘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악수를 했다. 그 불길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적외선 카메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장서연 관사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그녀의 사건이 도배되고 있었다. 앵커는 그녀를 갑질 장군이라 칭하며 맹비난했다. 시끄럽군. 장서연이 TV를 꺼버렸다.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707 시절 작전 중에 전사한 동료의 유품이었다. 대장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동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장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놈들이 여론전으로 나온다면 자신은 게릴라전으로 승부한다. 그때 베란다 창문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똑똑 새소리 같은 규칙적인 신호. 장서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저건 707 시절 팀원들끼리 쓰던 암구호였다. 그녀가 조용히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날렵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단결. 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경계가 너무 허술하신 거 아닙니까?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
모자를 벗자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날카로운 눈매가 드러났다. 그는 장서연 707 시절 부팀장이었던 장도식이었다. 전역 후 민간 군사기업에서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며 일명 탐정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장 팀장. 늦었군. 아, 죄송합니다. 오사단 위병소 뚫는 건 일도 아닌데. 똥파리들이 하도 많아서 따돌리고 오느라 좀 걸렸습니다. 장도식은 넉살 좋게 웃으며 배낭을 내려놓았다. 대장님, 뉴스 봤습니다. 아주 국민 역적이 되셨던데요. 근데 저는 알죠? 우리 대장님이 팔 거면 턱을 돌려놨지. 그렇게 어설프게 밀치지 않는다는 걸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져왔나? 장서연은 웃지 않았다. 장도식은 표정을 고치고 배낭에서 노트북과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물론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대장님이 부르면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증거 물어오는 사냥개 아닙니까? 장도식은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띄웠다. 일단 첫 번째 선물. 오늘 저녁 소각장에서 벌어진 캠프파이어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는 마중령과 최원사가 서류를 불태우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고화질로 재생되고 있었다. 음성까지 선명했다. 꼬리는 잘라도 몸통은 산다는 대화 내용이 정확하게 들렸다. 좋아. 이걸로 증거인멸 혐의는 추가됐어.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놈들의 돈줄, 그 뿌리를 뽑아야 해. 그럴 줄 알고 준비한 두 번째 선물입니다. 장도식이 서류 봉투를 열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연천 시내에 있는 허름한 고물상 사진이었다. 최영달 원사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고물상입니다. 겉보기엔 고물상인데 사실상 작물 처리장이죠. 부대에서 빼돌린 기름, 구리선, 군용 장비들이 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장도식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 고물상 지하에 서버실이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서버를 운영 중인데 놈들이 횡령한 돈을 세탁해서 이 도박 사이트 수익금인 척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자금 세탁의 허브인 셈이죠. 장서연의 눈이 빛났다. 단순한 군수품 횡령을 넘어선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었다.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잠입해서 USB 하나를 확보해 왔습니다. 여기엔 놈들의 지난 10년치 거래 내역과 상납고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뇌물을 받은 위쪽 영감님들 명단까지요. 장도식이 흔들어 보인 작은 저장. 장치. 그것은 마덕수와 최영달, 그리고 그들의 배후를 일망타진할 핵폭탄이었다. 잘했다, 장 팀장. 역시 내 부하답군. 장서연이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근데 대장님, 이걸 지금 헌병대에 넘기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헌병대 안에도 놈들 끈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터뜨리려면 판을 뒤집을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일 오전 10시. 사단 대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나를 불러다가 망신 주고 공식적으로 직위 해제하려는 쇼지. 장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전신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쇼의 주인공을 바꿔주지. 장 팀장, 준비해. 내 작전명은 뭐로 할까요? 작전명 청소. 더러운 쓰레기들을 싹 쓸어버린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제5보병사단 본청 대회의실. 징계위원회장은 엄숙하다 못해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고 있었다. 정면에 앉은 징계위원장은 군단 인사처장이었다. 마덕수 중령의 동기이자 평소 장서연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인물이었다. 양옆에는 법무참모와 감찰참모들이 배석해 있었다. 방청석에는 마덕수 중령과 최영달 원사가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늘이 장서연의 장례식이라고 생각했다. 징계 대상자 장서연 소장 입장하세요. 문이 열리고 장서연이 들어왔다. 정복 차림이었다.
가슴에는 훈장과 약장이 빼곡했고 어깨의 별 2개는 조명 아래 더욱 빛났다.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열을 받는 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들어와 중앙에 섰다. 장서연 소장. 귀관은 부하에 대한 가혹 행위 및 품위 유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인정하나? 징계위원장이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대답. 위원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증거 영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는데도 부인하는 건가? 뻔뻔하군. 귀관 같은 지휘관은 군에 필요 없다. 본위원회는 귀관에게 파면을 잠깐. 장서연이 위원장의 말을 끊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내 징계를 논하기 전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이 있다.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시간을 끌려는 건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시간을 되돌리려는 거다. 진실이 묻히기 전으로. 장서연이 손짓하자 회의실 뒤편 영사실 문이 열리며 장도식이 등장했다. 군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능숙하게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노트북을 연결했다. 이게 뭐야? 저 민간인은 누구야? 헌병, 당장 끌어내. 마덕수 중령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앉아. 장서연의 일갈이 회의실을 청렁청렁 울렸다. 내 허락 없이 움직이는 놈은 공범으로 간주한다.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헌병들조차 멈칫했다. 그 사이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영상. 소각장에서 서류를 태우며 낄낄거리는 마덕수와 최영달의 모습. 꼬리는 잘라도 몸통은 산다. 그들의 육성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회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마 중령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최원사는 입을 떡 벌렸다. 저거 조작입니다. 딥페이크입니다. 최원사가 악을 썼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화면. 엑셀 파일이었다. 제5보병사단 비밀 장부라는 제목 아래 횡령액과 상납 리스트가 스크롤되어 내려갔다. 그리고 리스트 중간에 징계위원장인 군단 인사처장의 이름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징계위원장이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이름 옆에는 골프 접대 5회, 현금 3천만 원이라는 내역이 적혀 있었다. 장서연은 천천히 위원장석으로 다가갔다. 위원장님, 아니 선배님. 제 품위 유지를 논하시기 전에 본인 품위부터 챙기셔야겠습니다. 저기 적힌 날짜들, 알리바이 있으십니까? 이건 모함이야. 어디서 이런 가짜 문서를...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검찰단이 판단하겠죠. 장 팀장, 다음. 세 번째 영상. 이것이 결정타였다. 최원사가 관심병사를 은밀한 곳에서 만나는 장면이었다. 야, 너 눈 딱 감고 한 번만 구르면 돼. 내가 너 의병 제대시켜준다니까? 사단장 그 여자만 보내버리면 너는 평생 놀고 먹게 해줄게. 병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일명 몰카였다. 장도식이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에 걸려든 것이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배석했던 법무참모들이 웅성거렸다. 이건 단순 징계감이 아니라 구속 수사가 필요한 중대 범죄였다. 장서연이 마 중령과 최원사 앞으로 다가갔다. 둘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자, 이제 누가 옷을 벗어야 하지? 최원사가 갑자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사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 저 마덕수 중령이 시킨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뭐? 이 배은망덕한 늙은이가. 내가 아이디어 냈잖아. 마 중령이 최원사의 멱살을 잡았다. 서로 살겠다고 물어뜯는 꼴이 아주 볼만했다. 장서연은 그 추악한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서로 싸울 힘 아껴둬. 국군 교도소 가서 평생 싸워야 할 테니까.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장서연이 어젯밤 장도식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부에 직접 보고해 긴급 파견된 팀이었다. 군단 헌병대 따위는 믿지 않은 결과였다. 마덕수, 최영달, 그리고 수사관이 징계위원장을 가리켰다. 김철수 준장,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무고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은팔찌, 아니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다. 마중령은 질질 끌려나가며 장서연을 향해 비명을 질렀다. 장서연. 내가 군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장서연은 피식 웃었다. 내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줄줄이 엮어서 다 감방에 쳐넣어 줄 테니까. 가서 전해. 오사단의 미친 개가 한 마리 풀렸다고. 상황이 정리되고 회의실에는 장서연과 이지현 대위, 그리고 장도식만이 남았다. 우와, 대장님. 마지막 대사, 진짜 영화 같았습니다. 미친 개 그 전율이 쫙. 장도식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이지현 대위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말했다. 사단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누명은 벗겨지신 겁니다. 장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누명 벗은 걸로 만족하면 안 돼. 이건 시작이야. 이제 병사들 호주머니 빼앗아간 놈들 재산 몰수하고 부대를 정상화해야지. 갈 길이 멀다. 그녀는 정모를 고쳐 쓰고 문을 나섰다. 복도에는 소식을 들은 병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나와 있었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또다시 피바람이 불까 두려운 것이었다. 장서연은 병사들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서 있는 낡은 전투화를 신은 일병에게 다가갔다. 이름이 뭐지? 일병 박동훈입니다. 장서연은 박일병의 헤어진 군화를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빳빳한 5만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박일병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이건 내 개인 돈이다. 휴가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리고 장서연이 병사들 전체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부로 너희들의 보급품, 식사, 그리고 정당한 대우.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내 부하가 밖에서 거지 꼴로 다니는 거. 나 용납 못한다. 알겠나? 아,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그것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대답이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령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외침이었다. 장서연은 그 함성을 뒤로하고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통쾌한 복수, 그리고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첫발. 열세 부대에 굳게 닫혔던 정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마덕수 중령과 최영달 원사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제5보병사단 독수리 연대 3대대는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찾아온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공포와 억압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활기찬 정적이었다. 병사들의 군화는 더 이상 밑창이 떨어져 덜렁거리지 않았고 생활관의 난방기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제대로 불어나왔다. 박상철이 횡령했던 예산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병사들의 생활 여건이 급속도로 개선된 덕분이었다. 하지만 장서연 소장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읽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이 대위, 오늘 점심 메뉴가 뭐지? 오전 11시 30분. 장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예. 식단 표상으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오징어 젓갈, 그리고 계란말이입니다. 좋아. 오늘은 1대대 식당으로 간다. 예고 없이 장서연은 관용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이동했다. 사단 본부에서 가까운 1대대 식당 앞에는
벌써 고소한 냄새가 풍겨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식당 근처에 다다를수록 장서연의 미간은 좁혀졌다. 음식 냄새가 나긴 났지만 그건 맛있는 밥 냄새가 아니었다. 오래된 기름 탄내와 비릿한 물비린내가 섞인 역한 냄새였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배식을 기다리는 병사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식판을 받아든 병사들은 국물 한 숟가락 뜨고는 인상을 찌푸리거나 아예 밥을 남기고 잔반통으로 향하고 있었다. 반갑습니다. 사단장님. 식당 입구에서 근무를 서던 당직 사관이 기겁하며 뛰어왔다. 식사들 계속해. 장서연은 곧장 배식대로 향했다. 조리병이 국자를 들고 덜덜 떨고 있었다. 국통 안을 들여다본 장서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돼지고기 김치찌개라던 국물은 비계 덩어리만 둥둥 떠다녔고 김치는 흐물흐물하게 녹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돼지고기 살코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김치찌개인가 아니면 돼지기름국인가? 조리병은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재료로 들어온 고기가 전부 비계뿐이라 손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리병 잘못이 아니다. 영양사 어디 있어?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민간 조리원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짙은 화장에 명품 스카프를 두른 40대 여성이었다. 어머, 사단장님. 미리 말씀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준비도 못했는데. 그녀는 콧소리를 섞어가며 애교스럽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장서연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준비. 평소에는 이렇게 개밥 같은 걸 먹이다가 내가 온다고 하면 한정식식이라도 차려낼 생각이었나? 장서연이 식판에 담긴 비계 덩어리를 젓가락으로 집어들었다. 역한 돼지 누린내가 코를 찌르렀다. 이거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건가? 당신 자식한테도 이따위 걸 먹일 수 있어? 아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군대 밥이 다 그렇죠. 예산은 쥐꼬리만 한데 애들 배는 채워야 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조리원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들었다. 예산 부족 탓이라는 뻔한 핑계. 장서연은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다. 물가 핑계 대지 마. 내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사단 급식 예산 절대 부족하지 않아. 1인당 6,000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어. 그런데 결과물이 고작 이거야? 장서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이 대위. 지금 당장 검수관 불러.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식자재 납품 내역서랑 실제 창고에 있는 재료들 전수 조사한다. 조리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니,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대에서 5년을 일했어요. 역대 사단장님들도 다 칭찬하셨는데, 칭찬하셨겠지? 그분들 식탁에는 따로 공수한 1등급 한우가 올라갔을 테니까. 하지만 내 병사들이 먹는 건 쓰레기야. 난 그걸 용납 못해. 장서연은 병사들이 밥을 먹다 말고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전 병력, 식사 중단. 지금 즉시 PX 개방한다. 오늘 점심은 사단장이 전원 냉동이랑 라면 쏜다. 이따위 쓰레기는 잔반통에 다 버려. 와. 병사들의 환호성이 식당을 뒤흔들었다. 장서연은 환호하는 병사들을 뒤로 하고 식자재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냄새나는 비계 덩어리보다 더 썩어 빠진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창고 문을 열자 냉기가 훅 끼쳤다. 박스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거대는 국내산 어육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박스를 뜯어본 장서연은 헛웃음을 지었다. 내용물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입산 잡고기와 유통기한이 임박해 색이 변한 비계 덩어리들 뿐이었다. 장도식 불러. 냄새가 너무 구리다. 진동을 해 1시간 뒤 사복 차림의 장도식이 창고에 나타났다. 그는 고기 박스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혀를 찼다.
대장님, 이거 박스 갈아치기네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납품업체에서 나올 때는 어육으로 서류를 꾸미고 중간 지게장에서 폐기 직전인 고기랑 박스만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차액은 업자랑 담당 간부가 나눠 먹고요. 납품업체가 어디지? 대왕푸드라고 이 지역 유지인 황달수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군남만 20년째 독점하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장서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정치인 뒷배까지? 잘 됐네. 안 그래도 몸 좀 풀고 싶었는데 아주 큰 샌드백이 나타났어. 그때 창고 밖에서 걸걸한 바리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허, 어떤 년이 감히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기름진 얼굴에 금목걸이를 두른 거구의 사내가 덩치 큰 산악 5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대왕푸드 대표 황달수였다. 그는 장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아, 내가 그 새로운 여자 사단장이야? 듣자 하니 성격이 아주 지랄 맞다던데 얼굴은 반반하네. 군복 벗고 술이나 한 잔 따르면 딱 어울리겠어? 그의 뒤에 있던 덩치들이 낄낄거렸다. 장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황달수. 유통기한 지난 쓰레기를 군인들에게 먹인 죄, 그리고 지금 사단장을 모욕한 죄이지? 죄. 이 바닥이야, 소장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군인들한테 싼 거 먹이고 남는 돈으로 우리 같은 사업가가 먹고 살고 또 그 돈으로 위쪽 분들 기름도 해드리는 게 경제야. 경제. 어디서 계집이 감히 나랑 일에 끼어들어? 황달수는 장서연 앞으로 다가와 위협적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좋게 말할 때 꺼져.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오줌 지릴 텐데. 국방위 소속 김 의원이 내 사촌형이야. 전화 한 통이면 너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라고. 정치인. 장서연이 가장 경멸하는 단어였다. 그녀는 천천히 가죽 장갑을 고쳐 꼈다. 김 의원이든 박 의원이든 상관없어. 내 구역에 썩은 고기를 밀어넣은 순간 넌 그냥 범죄자야. 그리고 범죄자는 장서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황달수의 손이 올라갔다. 장서연의 뺨을 때리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장서연이 그의 손목을 낚아챈 것이다. 이거 안 나? 우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황달수의 비명이 창고를 울렸다. 아, 얘야, 뭐해? 전부 잡아. 황달수의 명령에 뒤에 있던 덩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장도식이 나서려 했지만 장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건드리지 마, 내가 한다. 그녀는 707특임대 시절 대테러 진압의 달인이었다. 근육만 키운 동네 깡패들은 그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덩치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장서연은 그대로 그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소리와 함께 거구가 바닥에 고꾸라졌다. 이어지는 두 번째 놈의 발차기를 피하고 로우킥으로 무릎을 걷어찼다. 딱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력한 타격이었다. 순식간에 5명의 덩치들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장서연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황달수에게 다가갔다. 전화해. 네. 어디다가. 내가 믿는다는 그 사촌형 국회의원한테 전화하라고. 내가 지금 너 반죽음 만들어놨으니까 살려달라고 빌어. 황달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여자는 군인이 아니라 저승사자였다. 아니, 그럼 내가 하지? 헌병대. 불러서 내 놈들 싹 다 업무방해랑 군용물 절도, 사기 혐의로 구속시킬 거니까? 그때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장서연이 부른 헌병대였다. 대왕푸드 대표 황달수가 구속되자 오사단의 식판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하지만 장서연은 알고 있었다. 황달수 같은 민간업자가 감히 사단장에게 뒷배가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건 그 뒤에 군복을 입은 더 거대한 권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황달수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육군본부 군수사령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육군 군수사령관실. 장서연 그 계집배가 기어이 사고를 쳤군. 군수사령관 박진철 중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군내 사조직인 청룡회의 수장이자 황달수에게서 매달 거액의 상납금을 받아 챙기던 몸통이었다. 사령관님, 황달수가 입을 열면 우리까지 위험해집니다. 그 전에 장서연을 쳐내야 합니다. 옆에 서 있던 군수처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박진철 중장의 눈매가 매섭게 좁아졌다. 감찰로는 안 돼. 놈이 워낙 깨끗해서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 그렇다면 군인의 목숨인 경계 작전을 건드려야지. 그는 전화기를 들어 예하 특수정보부 대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오늘 밤 오사단 섹터로 가상적을 투입해 뚫어버려. 사단장이 경계 실패로 보직 해임되게 만들어. 그날 밤 새벽 2시 오사단 최전방 GOP. 안개가 자욱하게 낀 철책선 부근. CCTV 화면을 노려보던 장서연, 무전기가 치지직거렸다. 지휘통제실, 여기는 15초대. 미상 물체 식별. 철책 절단 흔적 발견. 비상. 벨이 울리고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다. 실제 상황이었다. 전 병력, 진돗개 1호 발령. 수색대 투입해. 장서연은 즉시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그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철책이 절단된 모양이 북측에서 자른 게 아니라 남측에서 정교한 절단기로 자른 흔적이었다. 그리고 침투 흔적은 있는데 도주 흔적이 없었다. 이상해. 이건 침투가 아니라 쇼야. 그때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타탕. 수색 중이던 아군 병사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것이었다. 적이다. 응사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장서연은 냉정했다. 그녀는 707특임대 시절 수많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며 적의 기만수를 수도 없이 겪어봤다. 사격 중지. 아군이다. 장서연이 고함을 쳤다. 사단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군이 총에 맞았습니다. 총소리를 들어. 저건 북한군 AK 소총 소리가 아니야? 우리 군 K2 소총이다. 그리고 위치는 3시 방향. 아군 매복 진지 쪽이야. 장서연은 지휘봉을 들어 숲속을 가리켰다. 저기 숨어있는 놈들, 북한군 아니다. 당장 포위해. 장서연의 직감은 정확했다. 수색대가 3시 방향을 포위하고 조명탄을 띄우자 군복을 입고 아군 총기를 든 정체불명의 인원 3명이 손을 들고 나왔다. 그들은 박진철 중장이 보낸 특수정보부대 소속 공작원들이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공작팀장은 장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누가 시켰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훈련 중이었습니다. 훈련. 실탄으로 아군을 쏘는 훈련도 있나? 내 부하다리에 구멍을 내놓고 훈련이라고? 장서연이 공작팀장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그녀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였다. 내 병사가 다쳤다. 넌 군사법정이 아니라 내 손에 죽는다. 말해. 누구야? 공작팀장은 장서연의 기세에 눌려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군수사령관님 지시입니다. 경계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사단장님을. 낙하산이라고. 장서연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박진철.
감히 내 구역에 똥물을 튀겨. 다음 날 아침, 장서연은 군수사령관이 보낸 공작원들을 줄이 엮어 헌병대에 넘기는 대신 트럭에 태워 육군본부 정문 앞에 내려놓았다. 트럭에는 자군에게 총질하는 미친 개들 반납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육군본부가 발칵 뒤집혔다. 군수사령관의 사주로 아군 간 교전이 일어날 뻔했다는 사실은 군 내부를 충격에 빠뜨렸다. 박진철 중장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차잔을 집어 던졌다. 이 미친년이 감히 나한테 정면 도전을 해. 그는 더 이상 숨어서 공작을 펼칠 단계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제는 전면전이었다. 감찰실장 불러. 오사단 보급품, 장비 예산 싹 다 동결시켜.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도 내려보내지 마. 굶어 죽게 만들어. 육군 군수 라인을 꽉 잡고 있는 박진철의 보복은 잔인했다. 오사단으로 들어오던 부식 차량과 유류 차량이 모조리 끊겼다. 명분은 물자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지연이었지만 사실상 병사들을 볼모로 잡은 치졸한 복수였다. 장서연은 빈사를 보고하는 군수참모의 울상을 마주했다. 사단장님, 당장 오늘 저녁부터 병사들 먹일 밥이 없습니다. 난방유도 바닥이라. 오늘 밤은 냉골에서 자야 합니다. 걱정 마. 밥은 내가 먹인다. 장서연은 사단장 업무 추진비와 자신의 사비를 털었다. 그리고 인근 지역 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렸다. 오사단장입니다. 우리 병사들 먹을 밥이 필요합니다. 군표 대신 제 이름 걸고 외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통했을까? 연천군 상인들이 트럭에 쌀과 고기, 컵라면을 실고 부대로 몰려왔다. 아이고, 사단장님, 뉴스 봤어요. 위에서 못된 놈들이 괴롭힌다면서요? 우리 군인 동생들 굶으면 안 되지. 주민들의 도움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장서연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다. 방어만 해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적의 심장부를 타격해야 했다. 장도식 팀장. 박진철이 제일 아끼는 게 뭐지?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만들어주는 태성정밀이라는 방산 업체죠. 이번에 신형 방탄복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답니다. 태성정밀. 거기부터 턴다. 장서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식판 전쟁에 이어 이번엔 장비 전쟁이었다. 육군 본부의 보급 차단에도 불구하고 오사단이 건재하다는 소식에 박진철 중장은 이를 갈았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자신이 뒤를 봐주고 있는 방산업체 태성정밀의 신형 방탄복을 오사단에 우선 보급하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최전방 부대 전력 보강이었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다. 불량 방탄복을 입혀놓고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을 다시 장서연 관리소 홀로 몰아가려는 수작이었다. 며칠 뒤 사단 연병장에 태성정밀 로고가 찍힌 트럭 수십 대가 들어왔다. 사단장님, 군수사령부에서 보낸 신형 방탄복 3,000벌입니다. 최신 소재를 사용해서 무게는 줄이고 방호력은 2배로 높였다고 합니다. 군수참모의 보고에도 장서연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녀는 트럭에서 방탄복 하나를 꺼내들었다. 확실히 가벼웠다. 너무 가벼워서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격장으로 가져가. 전 대대장 집합. 그리고 태성정밀 대표 최태성도 오라고 해. 오후 2시. 사격장. 태성정밀 최태성 대표는 뻔뻔한 얼굴로 나타났다. 그는 박진철 중장의 육사 선배이자 거물이었다. 강 소장님. 물건 받으셨으면 감사 인사라도 하셔야지. 이렇게 삭막한 사격장으로 부르시면 섭섭합니다. 인사는 물건 확인하고 하죠. 사격 개시. 타탕. 5.56mm 보통탄이 방탄복을 입힌 마네킹을 강타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총알은 방탄판을 종이장처럼 뚫고 지나가 뒤쪽 샌드백에 박혔다. 현장에 있던 대대장들이 경악했다. 이게 방탄복입니까?
그냥 조끼 아닙니까? 장서연은 구멍 뚫린 방탄판을 꺼내 최 대표의 발 앞에 던졌다. 설명해 보시죠. 최신 소재라더니 강화 플라스틱에 스펀지 채워 넣은 게 최신 기술입니까? 최태성은 당황하지 않고 웃어넘겼다. 에이, 사격거리가 너무 가까웠나 보네. 그리고 원래 방탄복이란 게 운 나쁘면 뚫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전량 교체해드릴 테니 넘어갑시다. 우리 박사령관님 체면도 있고. 그는 박진철 중장의 이름을 들먹이며 장서연을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장서연은 품에서 자신의 권총 K5를 꺼냈다. 철컥. 장전 소리에 사격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운이 나쁘면 뚫린다. 그럼 당신 운을 시험해보지? 장서연은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방탄복을 벗겨 최태성에게 던졌다. 이번엔 당신이 입어.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입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그 자랑스러운 방탄복 직접 입고 증명해. 권총탄은 소총탄보다 약하니까 막을 수 있겠지? 물론 운이 좋다면 말이야. 장서연이 총구를 최태성의 심장에 겨눴다. 살기. 707 시절 수많은 적을 제압했던 그 살기가 최태성을 압도했다. 이건 살인 미수야. 내가 누군지 알아? 박진철이 가만 안 둬. 하나. 장서연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둘. 살려줘. 입을게. 아니, 사실대로 말할게. 최태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다. 가짜 맞아요. 원가 절감하라고 위해서 시켰어요. 인증서도 다 꾸며냈고. 박사령관님이 챙겨간 돈만 수백억이라고요. 제발 쏘지 마세요. 모든 대대장들과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수비리의 실체가 까발려졌다. 장서연은 녹음기를 끄고 싸늘하게 말했다. 헌병대. 이 사기꾼 끌고 가. 하지만 상황은 장서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사격장 입구에서 검은색 세단들이 들이닥쳤다.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이었다. 박진철 중장이 손을 쓴 것이다. 장서연 소장, 상관 모독, 군용물 손괴,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특수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중수단 수사관들이 장서연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다. 병사들이 총을 들고 막아섰다. 우리 사단장님 못 데려갑니다. 비리를 저지른 놈들은 놔두고 왜 사단장님을 잡아가?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자칫하면 아군끼리 총질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판이었다. 장서연이 병사들을 제지했다. 총 내려. 내 명령이다. 하지만 사단장님, 나는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다. 저들의 죄를 밝히러 가는 거다. 오사단은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서연은 당당하게 수갑을 찼다. 그녀가 연행되는 모습에 병사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렸다. 장서연이 끌려간 곳은 육군 교도소의 독방이었다. 박진철은 그녀를 재판도 없이 가둬두고 조용히 의문사 처리하거나 옷을 벗길 계획이었다. 면회실. 박진철 중장이 찾아왔다. 강 소장, 거봐.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내 라인이 어디까지 다 있는 줄 알아? 국방부, 기무사, 전부 내 선후배들이야. 넌 그냥 여기서 썩다가 불명예 제대하는 거야? 박진철은 킬킬거렸다. 장서연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근데 그거 아나? 그 계란이 터지면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는 거, 그리고 바위에도 끼면 미끄러진다는 거 무슨 헛소리야? 당신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 시각, 사단 인근의 안전가옥. 이지현 대위, 장도식 팀장, 그리고 전역한 707 예비역 대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복수의 칼날이 서 있었다. 대장님이 잡혀가셨다. 근데 놈들이 모르는 게 있어?
대장님이 잡혀간 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거라는걸? 장도식 팀장이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장서연이 체포되기 직전 이지현 대위에게 몰래 넘겨준 USB의 내용이 떠 있었다. 박진철과 태성정밀의 비리 장부, 그리고 청룡회 명단까지. 이걸 언론에 뿌립니까? 아니, 언론도 놈들이 막을 거야. 우리는 직접 행동한다. 장도식이 지도를 펼쳤다. 육군본부 벙커의 도면이었다. 작전명 별들의 무덤. 오늘 밤 우리가 육군본부를 접수한다. 육군본부 지하벙커. 대한민국 육군의 두뇌이자 심장부인 이곳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부패한 장군들의 아지트가 되어 있었다. 박진철 중장을 비롯한 청룡회 소속 장성들은 장서연을 처리한 기념으로 양주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박사령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독한 장서연을 하루아침에 보내버리시다니? 하하, 여자가 별 딸고 설치는 꼴 운의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지. 이제 군수 악몽은 우리 세상이야. 그들이 건배를 하려는 순간 벙커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뭐야? 정전이야? 발전기 안 돌려? 박진철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비상등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완전한 암흑. 그리고 통신 장비들도 모두 먹통이 되었다.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그때 벙커의 육중한 강철문 너머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쾅, 쾅 이용접기로 문을 뜯어내는 소리였다. 경비병. 경비병 어딨어? 장군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잠시 후 문이 뜯겨나가고 연막탄이 굴러 들어왔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쓰고 야간 투시경을 낀 검은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진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름 끼치도록 빠르고 정확했다. 현역 헌병들조차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누구냐? 북한군이야? 박진철이 권총을 뽑으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날아온 발차기에 손목이 꺾였다. 아! 불이 켜졌다. 비상전원이 복구된 것이 아니었다. 침입자들이 챙겨온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장군들을 비쳤다. 그들 앞에 선 건 군복이 아닌 전술복장을 한 장도식 팀장과 707 예비역들이었다. 북한군.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 예비역이다. 나라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술판 버리는 꼬라지가 더러워서 청소하러 왔다. 장도식은 박진철의 멱살을 잡고 카메라 앞에 세웠다. 전 국민, 아니 전 장병에게 생중계 중입니다. 웃으세요, 사령관님. 장도식의 헬멧에 달린 케미군 내부 인트라망을 해킹하여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다. 전방 GOP부터 후방 부대까지 모든 행정반의 컴퓨터 화면에 박진철과 청룡회 장군들이 굴비처럼 엮여있는 모습이 떴다. 병사들은 환호했고 깨어있는 장교들은 경악했다. 이게 뭐야? 군수사령관이 비리 주범이라고? 우와, 저기 태성정밀 대표도 같이 있네. 방탄복 비리 뽀록 났다. 장도식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박진철의 얼굴에 뿌렸다. 여기, 당신들이 헤쳐먹은 비리 내역, 차명 계좌, 그리고 장서연 소장에게 뒤집어 씌운 공작 계획서까지 다 있다. 이제 끝이야. 그 시각 육군 교도소. 장서연 독방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교도소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인터넷 방송을 보고 사태를 파악한 것이었다. 소장님, 아니 장군님. 나가셔야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특별 지시입니다. 장관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군. 장서연은 정복을 갖춰 입고 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문 앞에는 이지현 대위가 관용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충성. 사단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육군본부 청소가 끝났답니다. 장서연은 차에 오르며 넓은 미소를 지었다. 가자. 마무리하러.
차는 곧바로 육군 본부로 향했다. 벙커 앞에는 헌병대가 깔려 있었지만 그들은 장서연의 차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길을 터주고 경례를 붙였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아니 정의가 누구 편인지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벙커 안으로 들어선 장서연. 바닥에는 박진철과 청룡회 장군들이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 꿇고 있었다. 장도식과 예비역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반갑습니다. 대장님. 쓰레기 분리수거 완료했습니다. 장서연은 박진철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진철 중장. 자네가 말했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장서연이 박진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거칠게 떼어냈다. 계란이 바위를 깼네. 아니, 썩은 바위라서 스스로 무너진 건가? 죽여라. 치욕스럽다. 죽여. 아니, 넌 살아서 제값을 치러야 해. 내가 횡령한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 뚫린 방탄복을 입고 죽었을 병사들의 고통을 평생 씹어 삼키며 살아라. 장서연은 뛰어들어온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손짓했다. 전원 구속해. 혐의는 내란 목적 살인 미수, 군용물 횡령, 그리고 직권 남용. 그날 밤 대한민국 육군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청룡회는 와해되었고 군수비리 카르텔은 박살이 났다. 다음 날 아침 5사단 사령부. 장서연이 복귀했다. 위병소부터 본청까지 2km가 넘는 도로 양옆에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스스로 나왔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와. 사단장님. 가자. 이기자. 병사들은 군모를 던지며 환호했다. 장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전체 차렷.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칼같이 부동 자세를 취했다. 사단장에게 대하여 경례. 반갑습니다. 우렁찬 경례 구호가 연천의 하늘을 찔렀다. 장서연은 거수 경례로 답했다. 다들 고생했다. 너희들이 내 등 뒤에 있어줘서 내가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다. 고맙다. 그녀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 이제 배고프지 않나? 오늘 점심은? 장서연이 싱글벙글 웃었다. 박진철 중장이 뱉어낸 돈으로 산 특식이다. 1인당 치킨 한 마리씩 배 터지게 먹어라. 와. 충성. 충성.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졌다. 장서연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이제야 비로소 5사단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평화는 지키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육군본부의 부패 세력을 일망타진한 별들의 무덤 사건 이후 제5보병사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대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장서연 소장의 리더십을 찬양했고 입대 장병들 사이에서 5사단은 가고 싶은 부대 1순위로 꼽혔다. 하지만 명성에는 늘 시기와 질투가 따르는 법이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단이 대규모로 들이닥쳤다. 검열단장인 최무성 소장은 육사 출신의 원칙주의자로 평소 장서연의 파격적인 행보를 쇼맨십이라며 못마땅하게 여기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검열을 통해 장서연이 병사들의 인기를 얻으려 군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려 벼르고 있었다. 사단장, 부대가 아주 호텔이더군요. 병사들 표정이 너무 풀어진 거 아닙니까?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최 소장이 지휘통제실 상황판을 툭툭 치며 비꼬았다. 표정이 밝은 것과 군기가 빠진 건 다릅니다. 제 부하들은 억압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군 생활을 합니다. 자부심. 글쎄요.
배가 부르면 눕고 싶은 게 인간 본성입니다. 오늘 불시 훈련으로 그 자부심의 실체를 확인해보죠. 최 소장은 즉시 진돗개 1호를 발령하고 전방 GOP 투입 훈련을 지시했다. 그것도 일반적인 훈련이 아닌 완전 군장 구보로 산악 10km를 주파한 뒤 즉시 사격과 진지 구축을 하는 특수부대급 고강도 훈련이었다. 병사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장서연과 함께 매일 아침 체력 단련을 해온 진짜 군인들이었다. 헉헉거리는 숨소리와 군화 발소리가 연천의 산악지대를 울렸다. 최 소장은 지프차를 타고 이동하며 뒤처지는 병사가 나오길 기다렸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5사단 장병들은 한 명도 없이 대열을 유지하며 질주했다. 특히 과거 영양실조 직전까지 갔던 3대대 병사들이 선두에서 달리고 있었다. 산 정상에 도착한 병사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사격 자세를 취했다. 사격 개시. 타타탕. 표적지 중앙에 정확히 탄착군이 형성되었다. 최 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흠잡을 곳이 없었다. 그때 한 일병이 탄창을 교환하다가 손이 미끄러져 탄창을 떨어뜨렸다. 아주 사소한 실수였다. 하지만 최 소장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다. 거기 너. 동작 그만. 최 소장이 일병의 헬멧을 지휘봉으로 툭툭 쳤다. 탄창을 떨어뜨려? 실전이었으면 넌 이미 죽었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구만. 사단장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군대가 놀이터 같지? 일병은 겁에 질려 파르르 떨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필요 없어. 너 같은 고문관 때문에 부대 전체가 욕을 먹는 거야?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 100바퀴 돌도록 해, 실시. 그것은 명백한 가혹 행위이자 감정적인 화풀이였다. 일병이 울먹이며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멈춰. 장서연이었다. 그녀는 최 소장의 앞을 막아섰다. 최 소장님, 훈련 중에 발생한 사소한 실수입니다. 지적하고 교정하면 될 일을. 인격 모독의 가혹 행위까지 하시는 건 선을 넘으셨습니다. 선. 검열단장은 부대의 전투력을 위해서라면 뭐든 명령할 수 있어. 감히 내 명령에 토를 다는 건가? 최 소장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두 장군의 대립을 지켜보았다. 장서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제 부하들은 서커스 곰이 아닙니다. 검열단장님의 화풀이 대상도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게 지휘관입니다. 100바퀴 돌 힘이 있으면 사격 연습을 한 번 더 시키겠습니다. 이거 아주 막 나가는구만. 좋아. 그럼 증명해봐. 자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병사들이 내 직속 특공연대 병력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하면 이 일병의 실수는 없던 걸로 하지? 하지만 진다면 사단장 자네가 군장 메고 연병장을 돌게. 그것은 자존심을 건 대결 신청이었다. 최 소장은 자신이 데려온 최정예 특공대원들과 5사단 일반 보병들의 모의 전투를 제안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장서연은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1시간 뒤 시가지 전투 훈련장. 최 소장의 특공대원들은 자신만만했다. 상대는 징집병들이었다. 체급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5사단 병사들은 장서연에게 배운 707식 전술을 구사했다. 그들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했고 서로를 미끼로 던지고 뒤를 잡는 유기적인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3분대 우측 우회, 1분대 어호 사격. 과거 박상철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최 병장이 이제는 분대장이 되어 능숙하게 지휘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이 사단장님을 욕보이게 할 수 없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5사단 병사들의 전멸 판정 승리. 특공대원들은 5사단 병사들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전투가 끝나고 장서연은 흑투성이가 된 병사들 앞으로 다가갔다. 잘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최 소장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서연은 아까 그 실수했던 일병에게 다가갔다. 일병, 봤지? 너는 약하지 않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알겠나?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일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최 소장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검열을 조기 종료했다. 5사단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적의 열쇠 부대가 되었다. 검열단이 떠나고 장서연은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이, 굶주리고 핍박받던 그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로 거듭나 있었다. 이제 내가 가르칠 건 없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계절이 바뀌어 연천에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12월 장서연 소장에게 국방부로부터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으로 보직 변경을 명한 후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산 상부에서 그녀를 중장으로 진급시키고 대한민국 모든 특수부대를 총괄하는 자리에 앉힌 것이다. 영전이었지만 장서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정든 5사단을 내 자식 같은 병사들을 두고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떠나는 날 아침. 장서연은 텅 빈 사단장실을 둘러보았다. 처음 이곳에 와서 박상철 상사를 응징하고 비리 장군들과 싸우며 보낸 치열했던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책상 위에는 병사들이 롤링페이퍼로 쓴 편지 뭉치가 놓여 있었다. 사단장님 덕분에 군생활 버텼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가서도 사단장님 부하였다는 거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겠습니다. 투박한 글씨들을 읽어 내려가던 장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편지를 소중히 품에 넣고 정모를 눌렀다. 본청을 나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연병장부터 위병소까지 2km에 달하는 길 양옆에 5사단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1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장서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장서연이 탄 지휘 차량이 천천히 움직였다. 충성.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단장님. 병사들은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질렀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장서연은 춥고 배고픈 군 생활을 지켜준 어머니이자 불의에 맞서 싸워준 영웅이었다. 차량이 3대대 앞을 지날 때였다. 잠시 정차. 장서연이 차에서 내렸다. 그곳에는 이제는 저녁을 앞둔 최민우 병장이 서 있었다. 장서연은 최 병장에게 다가갔다. 최 병장, 저녁이 언제지? 다음 주입니다. 사단장님. 나가서 뭐 할 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단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약한 사람 돕고 싶습니다. 장서연은 미소 지으며 자신의 가슴에 달려있던 지휘관 휘장을 떼어 최 병장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져라. 너는 내 첫 번째 자부심이었다. 최 병장은 오열하며 고개를 숙였다. 울지 마라. 사나이는 함부로 눈물 흘리는 거 아니다. 장서연은 다시 차에 올라탔다. 위병소를 통과하기 직전 그녀는 차 밖으로 몸을 내밀어 마지막으로 부대를 뒤돌아보았다. 눈 내리는 연천의 하늘 아래 펄럭이는 열쇠 부대 깃발. 그리고 자신을 향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는 수천 명의 아들들. 장서연은 오른손을 들어 경례했다. 단결. 그녀의 경례는 그 어느 때보다 절도 있고 단단했다. 차는 위병소를 빠져나가 멀어졌다.
하지만 장서연이 남긴 전설은 오사단에 영원히 남았다. 1년 후 연천의 한 국밥집. 갓 전입 온 신병과 휴가 나온 병장들이 국밥을 먹고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최초의 여성 특전사령관 장서연 중장, 국제 테러 조직 소탕 작전 성공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우와, 저분이 우리 부대 사단장님이셨지? 신병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임마. 전설이지, 전설. 저분이 계실 때 우리 부대가 어땠는지 아냐? 똥별들 다 때려잡고 병사들 밥상부터 싹 갈아엎었어. 저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리 뻗고 자는 거야? 병장은 국밥을 한 숟가락 크게 뜨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때 행보관이던 박상철 기억나냐? 그 인간 지금 출소해서 저기 역전에서 노숙하고 있다더라. 꼴 좋지, 뭐 진짜입니까? 와, 권선징악이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이 들어왔다. 공무원증을 목에 건 그는 TV 속 장서연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최민우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사단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휘관 휘장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열쇠 모양이 새겨진 그 휘장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장서연은 떠났지만 그녀가 열어젖힌 정의의 문은 다시는 닫히지 않았다. 열쇠 부대의 전설은 그렇게 완성되었다.